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SFSTS 토크 랩장입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하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개를 해야 되죠? 저희 늘 함께하는 장원 선생님 그리고 김연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저는 원래가 랩장님처럼 저도 별명을 짓고 싶었는데, 너무 생각할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그게 되게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와야 되는데, 음, 네. 이게 고민한다고 아직까진 이름으로. 잘 안 생기고 뭔가 이게 딱 와야 되더라고요. 그게. 네, 앞으로 두 분 닉네임도 차차 저희가 찾아가는 걸로. 네, 오늘은 일단 영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장하원 선생님부터. 어, 저는 강의하고 논문 실적 채우기 위해서 논문 쓰고 또 우리 김연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자벨 스텐게르스의 Another Science is Possible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오, 번역서가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마지막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음, 그 엄청난 책이 드디어 올해, 네,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요? 하반기? 어, 상반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 네, 출판사 신간 그 목록에서 봤어요. 어, 상반기 네, 맞습니다. 네, 오, 너무 기대돼. 오, 책 나오면 저희 또 한번 그 번외로 책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정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우리 과학자분들도, 그러니까 이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재밌고 관심 있게 읽으실 만한 그런 책이라서 제가 번역을 저희가 잘 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아 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방금 장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번역 작업도 하고 있고, 어, 네. 그리고 저는 사실 4월,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실험실에서 참여 관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실험실에 네, 가끔씩 가속기 실험을 해요. 그 실험실에서. 그래서 가속기 실험을 하면 저도 뭐 그냥 옆에서 회의할 때, 랩 미팅 할 때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여 관찰을.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가속기 실험 하는 거를 보느라고 한 달이 그냥 4월이 그냥 간 것 같아요. 거의 실험실에 다른 일들은 거의 제가 보지도 못하고 가습기 실험만 거의 매달려 가지고 또 제가 이 가습기 실험을 처음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가습기 실험에 대한 컨셉이나 개념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갔네요. 네. 이거 약간 저는 근데 옆에서 보면서 재밌었던 게 가속기에서 이제 이용자들이 실험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같이 참여해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가속기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져요. 가속기에 이제 빔 타임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유저들한테 주어지는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왜냐면 가속기 그냥 실험하겠다 신청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가속기에 내가 이런 실험을 하겠다 하고 프로포절을 내거든요. 그럼 그 가속기에서 뽑아줘야 돼요. 어떤 프로포절을 왜냐면 줄이 막 서기 때문에 이 음, 프로포절을 우리 가속기에서 할 만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게 선정이 되면 이제 가속기에 이제 시간이 배정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용료를 내고 이게 연구비의 프로포절을 내는 게 아니고 가속기 실험 장비를 쓸 수 있는 프로포절을 내고 선정이 되면 이제 이용료를 내고 가서 실험을 하는데요. 보니까 가속기가 이렇게
총 이제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24시간으로 쭉 한 3일 정도 주어지거나, 일반적으로. 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필 받은 게 오후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동안 가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라서 계속 밤을 새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샘 실험을 하고, 낮에는 이제 자거나.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사이클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재밌는 점들도 되게 진짜 많았고, 힘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왔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 진짜 연구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재밌게 너무, 보고 왔습니다. 너무 사실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지는데, 아니, 하나 잠깐 궁금한 것만 여쭤보면, 그렇게 네. 밤샘으로 하는 이유가 가속기의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가속기가 사실은 굉장히 센 광원, 쉽게 얘기하자면, 센 광원인 빔을 딱 만들어 가지고 쏘면서 거기서 나오는 빔들을 이용자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음, 하는데, 음. 그게 쓰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빔라인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험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에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빔라인을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야 되니까 한 번에 이용자 한 그룹밖에 사용을 못 하고, 근데 거기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져 있고, 근데 이거를 정해져 있을 때 조절을 하면서 한 번에는 이쪽에 쏘고 그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 옆에 빔을 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 그러면은 '왜 24시간 내내 안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시간 쭉 하면 그 빔을 계속 써야 되는데 사람이 24시간 깨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는 시간들이 막 생기는 거죠. 빔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물을 틀어 놓고 그 시간 내내 물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내내 할 것이냐, 아니면 12시간씩 끊어서 며칠을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가,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이제 오전 낮 타임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실험에서는 24시간 그냥 쭉 며칠 내내 빔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쏘는 게 좋은 실험들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빔이 한번 들어왔을 때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빔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조정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빔이 실험에 적합하게 뭐 조정해 주는 시간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그다음 날 끊어서 들어오면 또 조정 시간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이용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속기에 계시는 과학자분들이 또 빔 조정해 주고 뭐 이래서, 진짜 되게 협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연구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재밌어. 그죠? 어, 재밌죠? 네. 계속 뭔가 하여튼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네. 너무 재밌는 주제인데, 하여튼 네, 김연아 선생님은 연구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셨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장하원 선생님이 번역 얘기하신 김에, 저는 이제 번역은 아니고 번역서 감수를 한 게, 아마 출판사에서는 5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네마리몰의 돌봄의 논리. 그 책이 이제 지금 거의 나오기 바로 직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작업을, 최근에 한 거는 그 아네마리몰 선생님이 보내주신 한국어 한 서문, 그 감수를 마지막으로 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오면 제가 또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 책도 정말 너무 좋은데, 번역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음. 반갑고 너무 좋네요. 거기다가 이제 아네마리올 선생님이 딱 믿고 번역을 맡길 수 있다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소연 선생님이시잖아요. 지난번에 아네마리올 선생님의 그 바디 멀티플 이제 선생님이 임소연 선생님이 번역 같이 하고 그러셨을 때 아네마리올 선생님께서 임소연의 번역은 믿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바디멀티플은 공역이고 사실 송원 음, 선생님이 뭐 진짜 많이 하셨어가지고 거의 다 하셨어서 제가 막 감히 막 번역을 주로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뭐 하여튼 뭐 참여는 했고 그 인연으로 해서 몰 선생님하고 좀 연락하고 많이 응원도 받고 진짜 그랬었습니다. 진짜 몰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요. 제가 그 훈훈한 이야기도 책 나오고 하면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책들이 다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그죠? 다 상반기에 나오는 5월, 6월 약간 요때에 다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음, 너무 좋네요. 네. 어, 어. 네.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책들. 지금 번역자 선생님들이, 어,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러면, 음, 이제 뭐 근황은 요렇고요. 저희 이제 오늘 음, 영화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맞죠? 네, 이 네. 영화 에올 음. 앞으로 에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에올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냥 이 영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선정하게 됐고 뭐 어떤 계기로 보게 됐고 이런 얘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두 분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이 토크를 위해서 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음. 물론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화제가 됐었고, 이게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 다 너무 다 호평만 하셔가지고, 사실, 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워낙들 다 음. 너무 좋은 영화고 막 울면서 봤고 막 하여튼 다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게다가 이제 두 분도 좋다고 하셔서 음. 이 김에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봤습니다. 음. 네. 저희가 엄청 강력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과연 랩장님께서, 추천해서 보니까 역시 좋았다라고 하실지는 이제 점점 토크를 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나왔을 때 엄청 그 화제도 됐었고, 제 주변에서 진짜 추천을 많이 해줬었고요. 그래서 다들 또 보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 얘기해서 저도 당시에 엄청 기대를 하면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유럽에 가는 비행기에서 봤어요. 이거 볼 시간이 계속 안 나고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보면서 엄청 울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전데요. 이게 뭐 엄청 울면서 막 아니 왜 이렇게 막 저는 그때 사실 너무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같이 감정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처음에 처음 눈물 포인트는 저는 사실 그 딸한테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엄마한테도 약간 감정이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딸한테 더 많이 감정이입을 했었다. 그리고 이 영화 스타일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정신없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벌이면서 하는 약간 B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전시 같은 걸 보러 가도 되게 뭐랄까 막 난잡해갖고 정신없게 막 늘어놓은 전시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되게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 그 영화랑 약간 비슷한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엄청 좋아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하도 추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화 평론가들의 평론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뭐 영화사에서도 또 길이 남을 그런 영화라는 홍보를 많이 봐서 이제 영화관에서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OTT에 풀리자마자 집에서 각 잡고 엄청 기대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틀고 나서는 저는 김연아 선생님과는 달리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형식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초반 1시간 정도는 이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도 잘 안 되고 계속 옆에 남편한테 이거 내가 지금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되게 차근차근 100% 이해하면서 보는 스타일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뭐지? 이러면서 보다가 중후반을 지나면서 이제 대충 이 영화의 세계관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또 웃으면서 봤고, 물론 B급 감성을 제가 솔직히 엄청 선호하거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갑자기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는 이해는 간다. 그 정도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여운이 좀 남았던? 근데 또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또 약간 아무튼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고 저는 근데 딱 한 번 울었습니다. 김연아 선생님처럼 엄청 감동받고 엄청 울진 않았고 그리고 모녀 사이에 대해서도 크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공감하지는 못했고, 다만 저는 에블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한 장면에서 한 번 정도 눈물이 찔끔 났던 그 정도 감상평이 있습니다. 약간 이게 저희가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자, 이제 랩장님의 이렇게 막 울었던 교나 선생님과 저는 진짜 반대편 극단이거든요. 되게 뭐 제가 그렇다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하여튼 보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일단은 한 번도 안 울었고 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고 그냥 아주 미세하게 감동받았던 거는 그냥 엄마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 정도? 그냥 그거에 살짝 그냥 그렇지. 딸에 대한 엄마의 마음 그렇지. 약간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한 거 외에는 너무 그래서 되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너무 왜 이러지? 약간 계속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왜 감동하지 않지? 약간 이러면서 계속 봤고, 저는 사실 여기 뭐 B급 유머도 저도 원래 B급 유머 뭐 이런 영화를 원래 안 좋아하다가 예전에 한번 닭강정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B급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에어올의 이 유머는 저랑은 굉장히 안 맞아서 요 B급은 또 나랑은 안 맞는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발언을 자제하려고요. 되게 신박한데 이 감상평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감상평이라 왜냐면 지금 다들 난리거든요. 에어올로.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에 아마 임소연 선생님만 감동 아니 안 받았다.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다. 웃다 보면 감동하고 막 이런 저도 그렇게 봤는데 웃기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약간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의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큰 감상평 네. 요 정도.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요 그라데이션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쪽에 김연아 선생님, 저쪽에 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장원 선생님이 계시다. 들어주시면 모르죠. 이제 저희 토크 끝날 때쯤엔 또 이게 음. 또 모르겠어요. 끝날 때쯤에 우리 임소연 선생님을 울려보는 걸 목표로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번 직전 토크가 그 사브스탄스였잖아요. 그 영화를,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임수 선생님이 딱 얘기하셨어요. 아,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연화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다. 그래서, 왜냐면 딱 그 보고 나서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 영화 뭐지?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오히려, 너무 기억나는 게 그때 김연아 선생님이 자꾸 막 저는 되게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연아 선생님이 계속 그 서브스턴스 그 주인공의 이게 그냥 약간 그때 뭐라고 했죠? 무슨 약간 무슨 환각이라고 했나? 망상. 혼자만의 생각이다. 어, 머릿속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음,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라고 하면서 저랑 너무 간극을 많이 느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진짜 이 에오를 보고 굳이 이거를 그 표현을 한다면 딱 진짜 김 선생님이 서브스턴스를 표현했던 그거예요. 그냥 에블린의 뭐 망상인가? 약간 진짜 그 정도로 저한테 느낌. 그쵸.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영화긴 하죠. 이게 모든 게 사실 뭐, 멀티버스 이런 게 없고, 에블린의 상황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것도 정확히 맞는, 뭐, 그- 괜찮아, 뭐랄까? 설명이 잘 되는 그런 설명인 것 같긴 해요. 음. 김연아 선생님께서 감동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약간 이런 유머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재밌어서 보다가, 어, 제가 일단 처음에 울었던 부분은 약간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저희 내용은 이제 다 얘기하는 거니까, 중간에 돌멩이가 되어서 나왔을 때, 음. 그때 너무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왜냐면, 음.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인간은 왜 사는 걸까? 이럴 경우에 그냥, 뭐, 막 감정은 여러 가지로 막 느끼는데,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호모주의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딸한테 되게 이입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한때 엄청 많이 했던 때가 있었고, 심지어 중2도 아니었을 때? 그런 생각, 한참 회사를 다니다가 약간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뭐 재미도 없는 삶, 그냥 힘들기만 한 이런 삶을 뭐하러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살게 만들어졌을까? 차라리 그냥 감정조차 못 느끼는 돌멩이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돌이 된 그 우주, 그런 또 다른 내가 돌로 살아갈 수 있는 우주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약간 엄청나게 그냥 뭐랄까. 아, 저렇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구나. 혹은 그런 우주가 있을 수도 있구나. 눈물이 그냥 났던 것 같아요. 혹은 이게 그 캐릭터들한테 딱 이입을 했다기보다 그냥 제 자신의 상태,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눈물이 한 번 났었고, 이제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서 이제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거에서도 또 감동을 약간 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옛날이 생각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에서 약간 감동을 했던. 음. 장하원 선생님은 아까 눈물이 한 군데에서 잠깐 났다 음. 하는데, 어느 부분이셨나요? 아, 그쵸. 저도 그 얘기를 하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임소연 랩장님께 돌멩이 장면 어땠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돌멩이요? 지금 다른 음, 분들은 표정을 못 보시겠지만, 랩장님 표정. 제가 너무 그런 막 그 삶의 의미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시기가 돌이켜보면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너무 많이 잊고 살아왔나 봐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가 않고, 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저는 별 느낌 없었거든요. 음. 네. 아니, 왜냐면 그 돌멩이 장면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고 감동받은 장면으로 이렇게 꼽더라고요. 근데 저도 돌멩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죠. 왜냐면 갑자기 영화가 그렇게 정신없이 산만하던 영화가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그 우주, 그 새로운 형태의 우주로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집중도가 있었던 장면이고, 거기 또 자막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그러니까 캡션? 그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글씨로 다 대화를 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B급 감성이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하냐면, 그 돌멩이의 마지막에 눈알이 붙잖아요. 플라스틱 눈알. 근데 예. 그 눈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눈알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의미, 뭐 표정 이런 것들을 붙이는, 그래서 얼굴을 어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얼굴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고, 또 삶의 의미를 뭐 부여해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도 그냥 그 돌멩이에 눈알 붙인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B급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저 맨날 보는 인형 눈알을 저기다 저렇게 붙여야 되나? 그 부분이 약간 저는 그런 선을 항상 넘지 못해서 제가 울먹하다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이 영화 감성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뭐 아무튼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전 아니, 거기서 근데 눈알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돌멩이, 아, 정말 저 벌판에 너무 돌멩이 하나 있는데 귀여운 거기에 거지. 눈알이 딱 붙어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귀여움으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돌멩이에 눈알 2개 붙인다고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돌멩이 장면도 재밌었지만 제가 진짜 울었던 장면은 그 영화 볼 때 뭐 기록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다시 볼 순 없고 그냥 영화 리뷰를 한 2편 봤거든요. 근데 그 2편 중에 마지막 그 두 영화 해설 같은 거를 2편 정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장면이 제가 울었던 장면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놨었는데 왜 이게 평행우주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인 에블린이 다른 평행 우주로 계속 이렇게 그 하찮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행 이론을 넘나들기에, 그러니까 우주를 넘나들기에 적정한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남편 역할을 한 그 사람이 에블린에게 설명해주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자막을 좀 읽어드리면 에블린을 수천 명 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 이루지 못한 목표와 버린 꿈이 너무 많아. 이 부분. 음. 음.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딱 이렇게 그 문장 4개에서 두 번째 문장. 이루지 못한 목표와 버린 꿈이 너무 많아. 그냥 이 부분은 사실 랩장님 어때? 눈물 안 나나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저 지금 울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웬 맨스플레인인가? 음, 그걸 왜 네가 말해? 약간 이렇게 들려요. 어, 음. 그걸 왜
그 남편이 말해주고 그거에 여자가 깨닫는가.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맞아요. 이 부분 보면서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영화를, 뭐랄까, 변명해 주자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변명해 주자면, 이 남편이 이 현실 세계의 남편이 아니라, 만약에 현실 세계 남편이 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제 남편에게 하듯이 그냥, 어?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지금 장원 선생님 남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화면에서 보면은 손이 한번 위에 올라갔다 내려져서요. 손이 이렇게 그런데,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니라 알파버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를 총괄하는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에블린에게 그 파워의 비밀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제 온 역할이라서 뭐 그 정도로 일단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빨리 깨우쳐줘야 얘가 정말 집중해서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비밀을 전수해준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전 받고, 그치만 저도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울컥했지만 이 울컥했다는 거는 이 영화의 세계관 자체에 대한 동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요 문장 하나가 진짜 저 영화 속 에블린도 그렇고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쉬움, 이런 이런 그, 뭔가 꿈이 실현되지 않은 이런 아쉬움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문장이 건드려지는구나. 이런 마음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거고, 그 뒤에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는 솔직히 그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 선택한 평행 우주의 존재와 그 평행 우주로 넘나들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문장들부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면서 봤습니다. 음, 음. 저도 근데 그 제가 두 개, 먼저 말씀하세요, 렉장님.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보고 뭐 방금 이제 장원 선생님이 감동했다는 그 문장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김연아 선생님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 뭐 에어월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분들 하여튼 그 감동 자체를 제가 되게 뭐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 문장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감동적이었는지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데, 저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보다 그 메시지를 누가 말하는가, 그러니까 메신저가 누구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음, 사람이거든요. 음, 그게 음, 사실 이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도 그 문장을 다른 등장인물, 예를 들면 뭐 딸이라든지 조이라든지 뭐 다른 등장인물이 얘기를 했으면 저도 엄청 감동했을 만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장인데 그 얘기를 그 뭐 알파버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 남편의 또 다른 버전이 얘기를 했다는 거가 저에게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그래서 딱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거죠. 메신저가 음, 너무 저한테는 좀 부각이 돼서.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제가 약간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OTT에서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아니지 넷플릭스가 아니라 저기서 봤구나. 구글 무비에서 렌트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버전은 맨 앞에 이 영화 감독하고 그, 각본 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맨 먼저 나와요. 영화 음, 시작하기도 전에 음, 그냥 약간 무슨 브이로그 찍듯이 되게 그냥 웹캠 같은 걸로 되게 편하게 찍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얼굴 일부 막 이렇게 되게 좀 크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잡히면서 갑자기 딱 보자마자 두 사람이 딱 잡히면서
되게 한 30대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시아 남자 한 명, 백인 남자 한 명, 둘 다 30대에 굉장히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막 딱 그 30대 남성들이 할 법한 약간 농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약간 이렇게 좀 쿨한 뭔가 이런 막 그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영화가 뭐 엄청 잘 됐고 뭐 그래서 이거 뭐 몇 번 뭐 N번 보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막 이러면서 뭐 거기 뭐 앞에 영화관에 계신 분들 뭐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관객한테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 전체가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두 남성이 남성의 목소리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 영화의 모든 그게 뭐 양자경이 됐고 다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고 들리기보다는 이 두 명의 30대 남성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려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영화 속에서 돌멩이가 나오건 뭐 돌멩이에 뭐 눈알이 붙건 다 이 두 사람이 한 작업으로 보이고 이 사람의 목소리로 다 들려요. 이 두 감독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몰입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재개봉을 약간 뭘 하면서 재개봉을 했다 그랬는데, 그 버전인가 싶기도 한데요.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맞습니다. 본 버전은 그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넷플릭스에 떠서 봤는데, 거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랩장님이 보신 버전은 제가 보기에 선을 넘었다. 왜냐면 영화나 이런 거는 어떤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관객들을 확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 영화는 우리가 만든 거야를 앞에 선언하고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들어가는 곳은 약간 뭐랄까, 딱 선을 그은 거잖아요. 관객은 나는 여기 있고, 저기는 다른 세계고. 그래서 그게 사실 최대한 없어지도록 해야 이게 딱 이게 입이 되는 건데, 어, 그 버전은 뭔가 왜 그렇게 잘못됐다. 버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를 들면 서브스턴스는 사실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감독이 자기의 어떤 뭐 삶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감독이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영화 앞에 감독 인터뷰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도 몰입에 오히려 더 몰입을 하도록 만들지 방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주인공도 여성이고 모녀 관계 너무 중요하고 음, 그런 상황인데 이 감독들이 앞에서 이렇게 두 명의 진짜 되게 전형적인 그 백인 남성이거든요. 음, 막 이렇게 막 반팔 티 같은 거 막 입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한 이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모녀 얘기를 막 하고 막 딸, 뭐 엄마, 뭐 여성 막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그 점이 방금 김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한 그 장애물 작용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임수연 선생님과 달리 양자경의 영화 거의 이런 식으로 음, 생각하면서 사실 들어가서 음, 보고 바로 그 세계가 굉장히 음, 재밌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원래는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상정해 두고 쓴 각본이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양자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그것도 좀 의외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 장원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딸 얘기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그런 성격이 기존에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엄마가 결국 자기가 사랑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의 아빠를 떠나고 약간 그런 뭔가 집과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약간 남성 음, 서사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도 이제 뭐 이게 너무 이 세상은 허무해. 사실은 그 딸이 하려는 일은 세상을 그래서 허무한 세상 파괴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음, 이게 왜 있어? 약간 이러면서 자기도 파괴되지만 세상도 사실은 그 블랙홀 도넛을 아니 도넛 아니지. 걔 베이글을 가져와서 파괴시키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성 서사로 많이 갔던 건데 그게 음, 갑자기 주인공들이 여자로 바뀌면서 좀 거기에서 약간 달라지는 점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보면서는. 그래서 이런 또 그 점도 한편으로는 재밌었는데 음, 장원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가족 서사긴 한데 또 어떤 점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달라지는 서사들이 음, 그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김연아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에서 이 그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주로 남성 주인공이 얼마나 그 이민자 세계에서 고생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돼서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이민자가 상징하는 그 흔들리는 정체성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 없음. 뭐 세탁소 운영자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세탁소 운영자라는 이 직업 자체의 이 설정이 뭔가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정체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무튼 그런 이민자의 정체성이 사실 제가 항상 느끼기로 어 저는 그런 정체성에 이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민자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어 여자로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엄마이기도 해야 되고, 뭐, 아내이기도 해야 되고, 또 직업도 있고. 근데 그, 직업적인 일도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을 관리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루 시간대로 보면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일들을 끝마치고 나면은 내가 오늘 하루, 어, 내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각 시간대별로. 뭐 그런 생활이 사실, 어, 그런 생활을 항상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 이민자의 흔들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어,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이민자의 정체성과 이 여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거를 딱 결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양자경이 언어도 막 되게 다양한 언어를 쓰고, 가족과 얘기할 때, 뭐, 또 세탁소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또 아내로도 살면서 사실 아내라기보다는 이 집에서도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딸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또 딸과의 관계도 좀 이어붙여야 되는 그런 역할이면서, 동시에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어, 영화 내내 부각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부분이, 그리고 여성이 어쨌든 주인공으로서 그 이민자로서의 삶을 구현해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도 재미는 있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약간 그 네. 얘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감동을 받고 보고 나니까 음, 왜 그런 해석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 포인트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더 원이 아닌 더 제로?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음, 그리고 바로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평행 우주를 훨씬 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그 설정 자체가 깔려 있는 건데 그 생각은 드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러도 되나? 음, 왜 더 제로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쵸. 어떤 음, 점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양자경이 계속, 그러니까 이블린이 계속 이렇게 살면서 어쨌든 지금 자기의 상황 혹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깔려 있는 게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음, 다른,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계속 깔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후회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거고, 계속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결합한 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나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근데 그걸 이혼한다고 과거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다시 지금 어쨌든 이걸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럼에도 계속 과거의 자기의 선택을 품고 후회를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뻔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그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이게 이 언제나 영화나 뭐 책을 읽거나 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책들을 뭘 읽고 있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음, 이 당시쯤에 제가 좀 심취했던 내용들이 약간 그런 뭐 STS에서 해러웨이 선생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 멀티버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그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다를 수도 있었다. 이 문구 있잖아요. That could be otherwise라는 문구. 음, 그걸 너무 멀티버스가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수많은 선택들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른 선택을 했으면 저런 우주도 있고, 이런 우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 특히나 이게 여성 이블린이 되니까 진짜 성공해서 막 엄청난 여배우가 된 그런 것도 있고,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그 아빠를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삶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줘서 저는 아, 이게 페미니즘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더 이 영화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였던 간에 지금 여기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보여주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음, 지금 여기를 사는데 그게 하필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나한테 진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가능하다면 다른 우주로 가서 살고 싶어. 특히 보고 나니까 저 우주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가려고 이제 시도도 했었고, 웨이먼드 이 나쁜 남편 놈이 막았지만 결혼할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선택을 못하게 하더니 실제로 저기 우주가 가능한데 못 가게 막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난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살아낼 수 있다고 좀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하나의, 그냥 문제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답으로 약간 다정함이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지만 그런 해결책도 영화가 하나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좋았고요. 음, 다정함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정함이 약간 뭐랄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서, 기꺼이 내가 같이,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초반에는 희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희생은 사실 안 어울리는 말인 것 같고, 돌멩이가 아, 나는 이게 싫어, 떨어졌을 때 기꺼이 같이 떨어져 주는 선택을 하는, 그것도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저의 이제 해몽인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헤로이 선생님의 책이었던 그 Staying with the Trouble인 거 아닌가. 난 지금 너무 싫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내가 지금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없고 과거로 돌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블린이 계속 살았던 거는, 이 영화에서 초반에 계속 보여줬던 건 계속 잔소리를 하고 남편한테도 잔소리하고 딸한테도 계속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걸 잘 못하고 있고,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대학 가서도 뭐 문신이나 하고 있고 대학도 뭐 자퇴를 했다고 설정이 약간 그랬던가 뭐,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걸 해? 이러면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집에 뭐 페인트 칠도 막 이게 왜 거봐 이거 봐 내가 안 했더니 이건 제대로 안 돼 있어 막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블린의 그런 것들이, 행동들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그 전 버전에서는 이전의 이블리는 계속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개입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손님들이 와서 그 뭐 외로운 그 아저씨가 네 향수 내 부인의 향수랑 똑같아 막 이랬을 때 사실 이게 성희롱이라서 싫어할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 대꾸를 딱히 안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대꾸를 안 하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뒤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향수를 확 뿌려준다던가, 물론 이게 코믹하게 그려지지만. 근데 뭐 남편이나 딸한테도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게, 이게 역시나 또 헤러웨이가 얘기했던 그 책임성이라는 걸 헤러웨이가 사실은 책임감, responsibility가 responsibility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응답 능력이라는 거는 다 뭐 들어가서 막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뒤에 가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난 사실 네가 하는 지금 이런 행동들이 마음엔 안 들어. 하지만 같이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했던 응답 능력 혹은 책임성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연결지으니까 이 영화가 저한테는 사실 너무 좋아 보였고 제가 읽었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실현판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막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혼자 그랬습니다.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일단 다 동의합니다. 음. 음. 어떻게 좀 영화 조금 다시 보게 되셨나요? 아니, 어떻게, 근데 저는, 아닌가요, 아직? 저는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 네. 앞에 이 모든 게 이 음, 영화가 네. 나왔다는, 진짜 그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음, 저는 이제 사실 김연아 선생님 말을 듣고는 감동이 돼요. 음, 음, 그런 어떤 세계관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김연아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는 너무 잘 들어오는데, 아, 음, 음. 요즘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멀티 유니버스? 이 멀티버스, 멀티 유니버스 말이 안 되는구나. 멀티버스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그게 멀티버스 활용한, 네. 그, 음, 일단은 그 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감동한 그 문장에 음,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장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감동했던 이유랑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현실에서 사실 누가 뭐 다 이루고 살겠어요. 다 내 자신이 너무 되게 하찮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되게 엄청난 이게 존재론적 전환인 거잖아요. 음, 내가 그러니까 수많은 나의 다른 삶들이 다 존재를 하고, 막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소한 것이 더 이상 사소해지지 않는, 하찮아 음, 보이는 게 사실 하찮지 않는다는 거를 이 멀티버스가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게 약간, 어, 이게 물리학이 이런 좀 역할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우리의 삶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니까. 그래서 멀티버스 같은 것도 갑자기 이제 사실 이게 그 영화 메시지도 보면 아까 영 말씀하신 것, 뭐 베이글과 뭐 이 모든 어떤 그 상징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에블린은 오히려 반대로 음, 극단적인 허무주의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완전 이제 또 즐길 수 있기도 하는 한 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사실 멀티버스니까 이게 가능한 거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힐링이 되지 않나? 음, 그러니까 아는 음, 분도 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어디 막 가서 이제 모르는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과학책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그 속세의 고달픔 이런 거를 잘 해준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분들은 주로 다른 과학책보다는 사실 물리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물리학, 뭐 천문학책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 순간은 이 세속적인 일들, 막 현실의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리학이 원래도 종교랑 굉장히 이게 그 뿌리를 같이 두고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역할, 치유의 역할, 뭔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통찰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리학을 좋아하는 거는 진짜 물리학의 어떤 뭐 과학적인 원리 개념 이런 거를 막 너무 재밌어 한다기보다는 그 물리학이 주는 되게 이렇게 내 삶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더 크게 보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쓸모 같은 게 있구나, 물리학이.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지만 또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영화 에어올 보면서도 역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물리학의 쓸모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걸 잘 활용했고, 역시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아까 장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문구, 그 수많은 그 좌절과 뭐 이런 걸 했고, 그래. 근데 그 뒤에 저는 그 두 개의 문구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원 선생님도 사실 앞에 거는 너무 감동이었는데 뒷말이 딱 나오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약간 이게 굉장히 다른 뭐랄까? 앞에는 아 그래 약간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문구였는데 뒤에 가서는 갑자기 다 할 수 있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그리고 내가 못났어? 막 이런 생각이라 하거나 혹은 저는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무튼 그때 그랬던 생각에 되게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너는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지 그래. 약간 아니 하고 싶은 걸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허무한 말인 것 같아서 요즘 특히나 우리가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얘기들도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린이한테는 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어린이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존재로 커갈 수 있게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 나이 든 사람한테는 사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다 수많은 그 실패를 해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블린 같이 어떻게 보면 이블린도 사실 나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다 그냥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까 장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조차도 과연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말인가, 그냥 부담만 되는 말 아닌가. 왜냐면 제가 20대 때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말이면서도 뭐 실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재벌 딸이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다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지금 당장 막 뭐 좋은 차를 끌면서 할 수 있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차 끌고 막 잘생긴 남자 연예인 막 남자친구랑 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 되게 좋은 네이처 논문을 낼 수 있어? 뭐 그것도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데 마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듯이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약간 남는 부분들이기도 했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선택이라는 거를 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만으로는 되지 않고
환경도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과연 그런가?' 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수많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멀티버스가 가는 게 굉장히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내 세상이 아니라 어딘가의 우주에 있는 다른 나는 뭐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겠지.' 뭐 약간 이렇게 '다른 행복을 찾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게 현재의 멀티버스 스토리들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또 저는 더더욱 페미니즘이랑 연결점이 있지 않나. 한참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이제 SF를 많이 하는 걸로 페미니스트 SF가 한참 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달랐을 수 있는지를 이제 스토리텔링 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어 음. 그런 걸로도 그래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맞아서 유행을 한 것 같기도 해요. 페미니즘이랑 SF랑 딱 결이 맞는 부분이 그 지점인 것 같아서 멀티버스. 음. 저도 물론 근데 멀티버스 어, 이야기가 모두 페미니스트 스토리는 음, 아니지만 음. 아니, 제가 이 멀티버스, 우리가 뭐, 물리학 전공, 뭐, 그리고 또 특히 이 멀티버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은 아니니까, 이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그렇고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잘 개념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식의 영화에서 이 멀티버스가 사용되는 방식에 약간 불만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음. 불만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이 영화 안에서의 이 멀티버스는 어쨌든 그, 뭐, 양자역학적인 그런, 어, 관념을 품고 있는 멀티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음. 계속해서 그 세상이 분기가 되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분기가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우주 외에 다른 우주는 제가 선택하는 순간 그게 그 가능성은 있지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 양자역학을 잘 몰라서 확실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1대1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음. 내가 고양이가 상자 안에 없음을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주에서는 고양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평행 우주가 막 진짜 공간적으로 A는 여기 떠 있고, B는 여기 떠 있고, C는 여기 떠 있고, 근데 음. 내가 그 중에 어느 한 군데를 건너갈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음. 일단 굉장히 맞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음. 부실한 연결인 거죠. 이 음. 멀티버스로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을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인 멀티버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 거기서 끌어왔는데 거기서 전제하지 않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는 이런 영화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뭐 틀려서 내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실현되거나 입증되지 않아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음. 당연히 이런 과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재밌게 뭐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제가 이 에이올에서 처음엔 감동받았지만 나중에 좀 불만이었던 부분은 이제 제 연구와도 연결을 자꾸 해보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결국에는 수많은 다른 멀티버스,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우주들의 에블린은 어떤 색깔이 있는, 존재감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상정이 되고, 여기에 에블린은 사실 만약에 진짜 양자역학적 그런 어떤 평행성을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여기 있는 에블린은 뭔가 특별한, 하찮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니까 하찮음이라는 속성을 이 에블린에게 부여한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 또 양자역학적 세계관이랑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빈종이 느낌? 빈종의 느낌을 이 에블린에게 왜 부여하는가, 우리가. 사실 이 어떤 뭐 예를 들면 빨간 에블린이 있고 파란 에블린이 있고 노란 에블린이 있고 여기에 에블린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이 종이라면 그냥 이것도 이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에블린은 전문성 없음, 빈종이, 하찮은 존재, 더 제로, 원형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로 자꾸 특별하게 해석되어 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음. 굉장히 문제적이다. 저는 이 생각을 며칠 동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도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사실 이 영화 전체의 메시지가 아까 뭐 저도 강조했지만 굉장히 하찮은 게 사실은 되게 대단한 거고 뭐 여기서도 뭐 그 버스 점핑인가 뭐 할 때도 보면 되게 하찮은 행동을 해야지 점핑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에블린 자체도 그렇게 하찮고 사소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엄청난 가능성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새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결론은 그래서 뭐 대단하고 그래서 뭐 가능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낙인을 딱 찍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룬 게 없고 하찮고 사소하고라는 거를 그냥 확정을 딱 해버리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는 하찮아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드는데 근데 그 하찮음이 너무 너에게는 가장 큰 힘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하찮다는 걸 거부하지도 못하게 되는? 음,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기서 되게 이래도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장 선생님 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마 에어의 팬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제 연구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그리고 제 삶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정체성을 이 다양한 역할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전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에블린이 사실 영화 후반의 모습이 아닌 영화 초반의 에블린의 모습도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잘못한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딸도 어쨌든 뭐 딸과 갈등 관계가 있든 없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살고 있고 영수증 처리하고 있고 세탁실 잘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덥잖은 남편의 장난도 받아주고 있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에블린이라고요. 그게 저거든요. 제가 되게 왜 장난치는 거야? 근데 그 장난치는 남편까지 아직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구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문성인데. 자꾸, 네. 아니, 영화 자체도 또 요걸 긍정하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자꾸 멀티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른 에블린들이 참 그 화려한 모습들, 그치만 굉장히 하나의 굳어진,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직업적인 정체성을 막 보여주면서 영화가 자꾸 이 현재 어떤 하나의 사업체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블린을 더 제로로 만드는 것 같아서 와, 완전 진짜 지금 완전 감동 왔어요. 진짜. 진짜 감동 최대치. 완전 동의해요. 완전 동의. 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장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동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다들 여기 이제 장원 선생님이나 랩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불편한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영화가 그 엄마와 딸의 관계다. 결국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족애고 모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뭐든 가족을 위해서 뭐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려내면서 칭송하는 듯한 그 지점이 바로 딱 그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사들이 그 여성이 다른 걸 다 자기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들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고 아이를 택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집안에 있는, 집안을 꾸려 나가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돼서 그게 너무 약간 힘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게 사실 우리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왜 그게 갑자기 현실에선 또 그렇게 칭송받지 않으면서 여기 이 영화에서는 갑자기 너무 칭송되면서 그래서 너는 온 멀티버스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심지어 알파버스에 있는 그 이블린은 그걸 다 풀어낸 굉장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근데 여기에 있던 가장 핫하고 얘기되는 그 이블린이 있다는 걸 그 이블린이야말로 세상을 구할,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구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앞에는 그 뭐 투바키 그걸 없애는 이제 임무로 시작된 건데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적인 그 세계를 파멸시키려는 그 캐릭터조차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이블린이 된다는 게,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불편한 지점들이 딱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왜 이 이블린을 하필 하찮음으로 지금 이 영화가 전제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다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 사랑도 잃었고, 뭐 아빠가 처음에는 안 받아줬지만 나중에 가서 아빠도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온 거고 딸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룬 건데 가정도 꾸리고,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이 선택한 이 에블린은 하찮음으로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얘기가 됐던 폭삭 소가수다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SF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거지만 거기서도 그 엄마가 약간 굉장히 어렸을 때 엄청 똑똑하고 막 장원을 하고 뭐 시도 엄청 잘 쓰고 막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두 좌절되고 그냥 딸을 서울대에 보내는 그냥 엄마로 이제 하는 인생을 막 보여주는 건데, 물론 거기서도 그 엄마가 하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음, 그 엄마랑 이 엄마랑 연결되는 듯한, 그러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칭송하는 엄마 같은 그런, 혹은 적어도 칭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어 약간 감동을 주는 엄마 상으로 보여지는, 그게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지점이신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사실 보면서 폭삭소가수다 생각 너무 많이 했고 두 영화가 되게 같은 결이다. 그러니까 음. 폭삭소가수다도 사람들이 되게 모녀 뭐 여성의 그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여성의 관계 이런 걸 보여준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음, 마지막 가보고 나면 이거 양광식 그냥 그 얘기네. 약간 음음음. 아빠 이야기네. 약간 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 그 에에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세계관으로 보면 이 집안에 지금 아들이 보고 있는 관점 같아요. 음. 아들이 보는 엄마고 아들이 보는 아빠고 아들이 보는 자기 여동생 정도? 음, 그러니까 아들이 그 봤을 때는 엄마랑 자기 여동생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제 하는 거지. 뭐 아빠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어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보이고,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빠가 되게 폭력적이고 막 다 막 휘어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아빠가 아니게 그려졌다라는 게 사람들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오히려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음. 싹수가 수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물론 학신가 뭐 하여튼 뭐 다른 누군가가 나오긴 하지만 음. 양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게 폭력적인 가부장이 전혀 아닌, 음, 음. 폭력적인 가부장이 아닌 굉장히 좋은 다정한 남자를 둘 다 배치를 함으로써 약간 이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약간 거부감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서 음.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 엄마의 역할,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진짜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보수적이다? 되게 음, 그냥 전형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라든지 엄마가 제일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일일수록 실제로는 노동의 가치 인정 못 받고 사실 없는 거잖아요. 무료 그 노동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되게 우리가 그 정말 그 모성 신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모습이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이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문제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이 남성을 굉장히 아빠를 되게 이렇게 다정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려놔서 그냥 오히려 더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감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진짜 영화 보는 내내 이 집 큰아들 관점으로 보는 그게 너무 이게 하여튼 제 버전이 약간 이게 전체의 그 영화를 다르게 좀 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폭삭소가수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가족주의적이고. 그쵸. 음. 어떻게 보면 에어홀이 약간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음. 그거에 약간 덜 비판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폭삭은 지금 나와서. 네. 음. 음. 그나마 좀 뭐랄까요? 그나마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는 부분은 폭삭소가수다든 에어홀이든 어쨌든 남성 캐릭터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그러니까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런 성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전의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이 젠더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그런 역할을 요즘 그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오히려 여성 캐릭터는 훨씬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일단 랩장님 오늘 올리기는 실패한 것 같고. 네. 그래요. 아니, 저는 아까 장원 선생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에 감동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서브스턴스 말씀하신 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서브스턴스가 너무 좋았던 게, 어느 지점인가에서 화해를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간다라는 게, 저한테 서브스턴스가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딱 반대가 에어올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에 양자경에 사실은 그냥 다 푸시고 다 죽이고, 저는 그러길 바랬거든요. 근데 막판에 남편 얘기도 듣고 막 하면서 되게 이제 그 다정함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그게 저한테는 네. 딱 서브스턴스랑 완전히 딱 반대되는 점에서 한쪽은 너무나 카타르시스를 줬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에이올에서는 이제 그 딸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엄마가 혹은 이블린이 이렇게 좀 안 못하게 막으면서 다른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다 부서지고 끝나면 좀 보는 저는 너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요? 뭘까?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너네는 부숴버리고 할 수도 있지. 나는 그걸 못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걸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제가 좀 현실에 더 사니까 영화에서라도 대신 너무 보고 음, 싶지.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 기분이나 어차피 그 무슨 뭐 말씀하신 거. 영화가 무슨 뭐 교훈을 꼭 전하고 뭐 이럴 음,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음, 힘내 음, 막 이런 거만 그러니까 음, 제가 약간 취향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랩타님 취향 좀, 제가 아까 그 누나 얘기도 한 게, 그러니까, 저는 김연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허무주의 자체가 승리해버리면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힌트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뭐 다정함이라든지 뭐 순간의 소중함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나의 힌트로 준 거잖아요. 해답으로 이 인생의 허무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장난감 인형에 달린 그 눈동자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뭐 저는 재밌게 보긴 했지만 약간 또 최근에 왜 그 다정함이란 용어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사소한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무언가가 우리를 허무함에서 좀 구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유행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진 못했는데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약간 불만스럽기도 하고 한데, 아까 김연아 선생님께서 그 다정함의 의미가 이 영화에서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전 듣고 싶네요. 이 영화가 갑자기, 제시한 어떤 힌트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아까 사실 그런 거 같긴 한데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될지 그걸 사실 잘 딱 명료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긴 한데요. 저는 여기서 그 다정함이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잘 지냈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다정한 사람이다 했을 때 좀 뭐랄까 그런 걸 챙겨주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는 음,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되게 작은 그러니까 눈알을 붙이는 그런 거에서도 그냥 조그마한 재미를 찾는 그런 음, 다정함. 사실 그 남편이 보여주는 게 되게 장난스러운 건데 그런 것들에서 찾는 거잖아요. 남편은 물론 다정한 그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다정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약간은 남편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빡치는 건데 그래서 킹 받는데 지금 부인은 바빠 죽겠고 막 세금 막 난리가 나는데 남편 너무 여유로워 가지고 킹 받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걸 부여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다정함도 되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일이고 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지 음, 않을까. 아까 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성으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 음, 정체성을 계속 바꾸는 것만큼. 음, 왜냐면 그 남편이 이제 보여주는 게 다정함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음, 그런 에너지를 비축해 놨다가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다정함이 어떤 사람이 타고난 캐릭터, 그냥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점에서도 한편은 다른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뭐 그런 점이 다정함이랑 좀 연결되는 거라는 음, 생각이 영화에서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블린이 다정한 사람이 이제 돼야겠다라고 각성하게 된 그 점에 있어서는 음, 내가 좀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그게 그냥 음, 단순히 딸한테 난 너 다 이해해. 네가 지금 그래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고 너네 엄마는 계속 너를 막 압박하고 있고 너 사는 게 힘들지 이해해 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음, 오히려 난 사실 너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너 진짜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음,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걸 인정하고 거기서 같이 살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게 다정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음, 점에서 다정함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음, 했어요. 저 이해했어요. 아니, 다행이다. 좋다. 네. 김은아 네. 선생님의 그 말하는 다정함이 약간 그 들라벨라 카사 음, 얘기하는 슈퍼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음, 그쵸, 그쵸. 네, 예, 맞아요. 그런 예. 어펙티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머티리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음, 너 너무 걱정돼. 뭐 사랑해 막 이렇게 음, 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예를 들면 여기 영화 속의 이 남편도 음, 실제로 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잘 음, 지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막 이혼 서류를 막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음, 실제로 뭔가를 하니까 머티리얼하게 음, 진짜 네, 뭔가를 행위를 하니까 음,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되게 뭐 다정한 마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랑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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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라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음,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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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그 눈알도 어떻게 보면 그 네, 그걸 머티리얼 음, 연결되고, 그냥 어, 이것도 되게 머티리얼한 거를 딱 되게 작은 네, 머티리얼 두잉인데 음, 그게 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쵸.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어, 음, 또, 완전 음, STS 영화네, 이건. 그쵸. 맞아요. 음, 저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이제 SF? 사이언스적인 거는 뭘까? 약간 또 생각을 하다가 그 아까 음, 멀티버스 그게 물론 그 개념 자체도 과학에서 가져왔고 물론 장원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학에서 쓰이는 그대로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약간 왜냐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음, 하셨는데 저는 이 멀티버스 영화들에서 약간 공통점이 그 제가 또 좋아했던 이제 드라마인데 로키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음, 멀티버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음, 수많은 선택이나 인물들이 나타나서 분기점을 막 형성해내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분기가 너무 많아지면 우주가 복잡해지고 우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기들을 다 잘라내면서 하나의 분기로 싹 유니버스로 몰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 혹은 음, 장치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신에 그 분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수많은 가능했던 다른 삶들이 다 생명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라서 그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존재를 없애려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 로키가 토르랑 같이 나온 그 토르의 동생 로키? 그 마블 시리즈에 나왔던 그 로키가 주인공인데 음, 거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다른 것으로 가려면 그 좌표계를 설정하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치에 좌표계를 설정해 가지고 글로 딱 가는데 에어홀에서도 똑같이 장치가 있고 그 좌표를 설정하잖아요. 다만 음, 여기에서는 약간 이상한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좌표라는 걸 설정하고 유니버스로 갈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걸까? 이게 과학자의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에올에서는 적어도 과학자가 그 기계를 만든 거잖아요. 벌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알파 이블린이. 음,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과학적인 상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거든요. 음,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XYZ 좌표계. 물론 이 영화에서는 XYZ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항상 어딘가로 가려면 그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딱 특정해야 거기로 갈 수 있다는 이 관념 자체가 굉장히 과학이 만들어낸 관념이고, 멀티버스도 되게 뭐랄까, 알 수 없는, 어느 시간대로도 우리가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딱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면 갈 수 있다는, 좌표를 그렇게 찍어 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과학이 만들어낸 세계관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음.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속기 실험 얘기를 했잖아요. 가속기 실험하는데 이제 챔버 안에 진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가속기 빔이 들어가는데 그 빔의 샘플이 맞게 하기 위해서 샘플의 위치를 계속 조절을 하거든요. 그 조절할 때 XYZ 평면에서 그 평면 아니죠. 그 좌표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Z축으로 얼만큼 막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이거를 조절하는 좌표계는 좌표계고 그건 공간상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샘플이 정확하게 X에는 뭐 X 몇, Y 몇, Z 몇에 있다고 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또 없어요. 왜냐면 이걸 파악하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세 군데에서 보면서 카메라 각도에서 보면서 이 위치를 파악하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의 각도는 또 XY축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XY축, Z축을 상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바꾸지만 또 보는 이 시각은 다른 축이고 근데 왜 하필 이 사람들은 이것과 맞추지 않고 또 XYZ로 하고 있을까? 뭔가 뭐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설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거기를 딱 특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음, 갖는 설정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또 되게 물질적인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어 어떤 풍부하는 에블린으로 가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 하잖아요, 그 기계가.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정확히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있으면 거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음, 멀티버스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김연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살짝 웃었던 이유가 그게 정확하게 궤도 그 과커 궤도님이 예. 유명해진 그 아 그래요? 잖아요. 아이러스가. 저는 전혀 보진 않았습니다. 궤도가 네. 뭘로 유명하냐면 귀신 얘기를 하다가 뭐 왜 네. 과학자들한테 뭐 귀신을 믿냐 뭐 이런 거 막 또 질문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뭐 네. 믿냐 뭐 이런 거. 뭔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귀신을 만나면 이 궤도가 자기는 놀래는 게 아니라 물어볼 것 같다 이러면서 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지평 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어. 왜냐면 귀신이라는 게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이제 어디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려면 여기를 딱 이제 위치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자기는 그걸 물어볼 거래. 놀라는 게 아니라. 음. 그게 되게 그러니까 거의 막 어. 밈처럼 어. 굉장히 그렇군요. 사람들이 진짜 들으면서 '와 진짜 얘는 완전 과학에 완전 도른자다.' 약간 이런 음. 그 생각이 너무 딱 났어. 역시 음. 김연아 선생님. 아니 어 근데 약간 그 늘 과학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과학적이라고 느끼셨다는 게 완전히 궤도가 귀신을 보면서 딱 음. 질문했던 그거랑 완전히 지금 일치하는 거라서 음. 그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그쵸. 그게 과학적인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왜 어떤 영화는 SF라고 불리고 어떤 영화는 SF라고 안 할까?' 약간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막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막 나누던데. "이 영화는 SF다." 뭐 이 영화는 홍보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얘는 SF로 홍보가 됐는데 사실은 보고 나서 보면은 여전히 SF는 여기서 뭐지? 뭐 멀티버스 개념 들어간 거? 뭐 근데 또 하나는 알파 이블린이 과학자고 그런 장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좌표계 설정하는 이게 과학적으로 보인다는 게 약간 좀 신기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과학의 음. 정수를 지금 음, 그러네. 서브스턴스에는 좌표계가 없었네. 그쵸. 어. 거기도 근데 뭐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나눠지고 막 하는 거 음. 세포 분열을 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 같아 보였죠. 뭐 특히 약물을 주사하면. 음. 이렇게 그냥 자기 상상으로 아니 상상이라고는 정신 수련을 통해서 막 아니면은 막 신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젊은 여자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주입해서 한 번에 세포 분열이라는 다 약간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과학이라는 거대한 레퍼런스가 우리 세상에 있었던 거고 이 좌표계 우리가 평소에 어디 갈 때 좌표를 잡으면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계속 생각을 해왔던 이 과학적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과학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던 과학적 레퍼런스라는 것들이 왜 하필 저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약간 지금 거의 저희가 인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찐 과학 이야기까지 오늘 김연아 선생님이 음. 감동부터 과학까지 다 그래요.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STS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해로웨이 선생님 얘기를 제가 많이 좋았습니다. 하드캐리 하셨어요, 하드캐리.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 두 분도 너무 음 재밌는 얘기 많이 특히 감동 포인트들 음. 그런 음,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네. 음.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혼자 봤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잘 이해가 됐고 감동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에에올 영화에 대한 저희 이과 여자의 토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영화로 더 재밌는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